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해설 과학 부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전 방식은 하고 물어봤네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바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뭐의 특징이죠? 풍력 발전의 특징이죠. 풍력 발전의 단점,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구조에 대해서 나왔네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댐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물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 불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조력 발전은 조수간만의 차, 그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 따라서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것은 3번 풍력 발전 되겠습니다. 간단했네요.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뭐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그림 잠깐 그려볼게요. 제가 뭘 그렸냐면 코일을 그렸어요. 코일이란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서 만든 건데, 코일이라는 것에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자석의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장이 코일 내부 속에서 변화한다면 그것으로 코일 내부에 전류가 유도되는데 그것을 바로 유도 전류라고 하고, 그 현상의 이름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해하고 계시죠? 답은 4번 전자기도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태양전지, 화학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상이라기보다는 장치입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고온 고압인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기역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이것으로 변환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네요.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매우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만나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질량이 결손됩니다. 아주 미량의 질량이 결손됩니다. 근데 이 질량이 결손됨에 따라서 그것을 핵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 핵 에너지를 바탕으로 태양과 같은 주기율성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면서 그 중간에 질량 결손이 나타나는데, 그 질량 결손으로 인해서 핵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주기율성, 태양과 같은 애들이 그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라는 거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 하나로 변해서 핵융합 반응이 나타난다. 3번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3번이에요. 4번 가겠습니다.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0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외부에 20줄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80줄의 열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운데 동그라미로 열기관 그려봤습니다. 고열원에서 얼마만큼 줬죠? 100줄만큼 열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그리고 외부에 그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인 형태로 외부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줄만큼의 열 에너지를 저열원으로 방출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환되기 전과 후 100줄은 전환되기 전이고, 전환된 후 20줄과 80줄, 그 합이 100으로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문제는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네요.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열 효율이라는 것은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외부에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그래서 외부에 한 1,
그것을 100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중에 100을 곱한다 라는 것이 열효를 구하는 공식이죠. 여기는 숫자를 그대로 넣어 볼게요. 공급된 열 에너지는 몇이죠? 100줄입니다. 100줄이에요. 외부의 한일은 어느 정도죠? 20줄입니다. 20줄이에요. 마지막에 100을 곱하네요. 여기 줄 같은 단위니까 없애고 분모랑 분자에서 100이 같으니까 나타내면은 마지막 20만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20%가 이 열기관의 열효율이 되겠다라고 하시고 4번에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두 물체 A와 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인지 라고 물어봤네요. 운동량의 공식 어떻게 구하죠? 운동량이란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하는 것이죠. A에서의 운동량을 A와 B의 운동량을 각각 구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A의 운동량은 몇이죠? A의 질량은 2kg, 속도는 3m/s입니다. 둘이 가는 방향이 같으니 따로 부호는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1kg이요. 그리고 속도는 2m/s입니다. 이 둘을 곱하면 되겠죠? A의 운동량은 숫자 표시할게요. 6입니다. B는 1 곱하기 2 되겠네요. 6대 2니까 A가 B보다 3배. 3배 크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A가 B의 3배. 1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그림은 수소 분자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수소 분자와 같이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공유 결합 무엇이죠? 화학 결합 중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금속끼리만 만나는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금속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것처럼 금속과 금속만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만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 무엇이냐면은 보시면은 수소 원소 하나 이렇게 있죠. 수소의 지금 최외곽 전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얘도 전자가 하나 있어서 옥텟 규칙에 의해서 가장 수소 원자가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서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끼리 서로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을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찾으라고 했으니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을 선지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보시면은 수소와 산소,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죠.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은 전부 다 금속 원소,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은 전부 다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므로 2번, 3번, 4번 전부 다 이온 결합이 되겠네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건 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것만 보고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이 금속 원소인지 비금속 원소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평소에 주기율표를 가지고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주기율표의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건 뭐라고 하죠? 보통 수소 원소를 제외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금속 원소, 주기율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비금속 원소라고 하죠.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수소, 연료.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왼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입니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반대로 수소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예외입니다. 비금속 원소이고, 산소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염소도 비금속 원소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도 비금속 원소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하시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대표적인 것들을 잘 평소에 기억을 해주시면은 주기율표를 떠올리지 않고도 이 문제를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금속 원소였지 라고 떠올리면서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6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단 중력과 속도는 이거 공기장을 무시한다. 자, 선지 기억.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라는 말이 있네요. 다음과 같이 이제 높은 곳에서 연직 아래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 있는 운동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과 연직 아래 방향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연직 아래 방향, 위에는 수평 방향. 연직 아래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네요. 하지만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나요? 아니죠.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바로 관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성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본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그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면 등속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관성이라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수평 방향으로의 등속 운동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만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데 힘을 작용받고 있지 않으니 등속 운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 보시면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일정한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그리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이라는 거죠. 초당 9.8m/s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억과 이은의 선지를 풀어볼게요. 기억,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합니까? 네, 자료를 봐도 일정함을 알 수 있고, 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은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함으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디귿,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한다. 네, 아주 당연한 소리를 선지에 적어놨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네, 7번 넘어가서 8번 하겠습니다. 8번, 염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보시면은 가장 끝에 있는 전자 껍질을 뭐라고 하죠?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원자가 전자가 개수를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개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의 개수를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주기를 알 수 있어요. 족이죠, 족. 원자가 전자의 개수를 보고 족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원자가 전자가 7개부터 가면은 17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주기율표를 그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주기율표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염소는 어디에 있죠? 염소는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족을 알 수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원자과 전자가 7개이므로 그것의 족은 17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도 같이 알 수 있는데 주기란 무엇이냐면 전자 껍질에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세면은 그게 바로 주기의 그걸로 주기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인데 주기율표를 통해서도 3주기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염소는 3주기, 그리고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7개이므로 17족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기억, 금속 원소이다. 금속 원소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했죠.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수소를 제외한 이런 원소들 또 포함입니다. 이런 원소들을 포함해서 금속 원소라고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비금속 원소다라고 했죠. 염소는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입니다. 기억은 아니겠네요. 3주기 원소이다. 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3개이고 그를 통해서 3주기인 거 알 수 있죠. 주기율표를 통해서도 3주기인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음도 맞고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7개이다. 네,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 총 7개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17족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기율표를 통해서도 염소는 17족, 할로진이라고도 하죠. 17족 원소인 것을 17족 원소인 것을 확인해서 원자과 전자가 7개인 거 세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니은과 디귿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다음 반응에서 산소를 얻어 산화되는 반응물질이라고 물어봤네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얻는 것도 산화라고 하지만 전자를 잃는 것도 산화라고 하죠. 하지만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왼쪽에 존재하는 것을 반응물, 오른쪽에 존재하는 것을 생성물이라고 하죠. 왼쪽의 반응물에서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는 친구를 찾아달라고 했네요. 왼쪽에 있는 반응물질에서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철로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산소를 잃어버렸네요. 일산화탄소를 보시면은 산소가 하나 있었는데 산소가 2개로 늘어났네요. 일산화탄소가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를 하나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일산화탄소 2번 CO 되겠습니다. 9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슘 수용액은 모두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을 띠게 하는 이유는? 하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만 나와도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염기성을 띠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염기란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성을 띈다라고 말하죠. 산은 무엇인가요? 산은 똑같이 수용액 상태이지만 수산화 이온이 아니라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성을 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염기성을 띠게 하는 이온은 바로 무엇인가요? 수산화 이온 4번 되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슘 모두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데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산이겠죠. 이건 아니고 칼슘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염기성을 판단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수산화 이온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수산화 칼륨 수용액과 이것의 수용액을 혼합했더니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했네요. 중화 반응이 무엇인가요?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의 반응이죠.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산과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염기가 만나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생성물로 물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중화열이라고 하는 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중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수산화 칼륨 수용액과 기억 수용액을 혼합할 땐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수산화 칼륨 수용액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을 내놓죠. 중화 반응이 나타나려면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기억 수용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억에는 산성을 띠는
수용액이 들어가 있네요. 산성을 띠는 수용액 찾아볼까요? 바로 딱 봐도 1번 염산 보이네요.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1번 보이네요. 2번 수산화 나트륨, 3번 수산화 칼슘, 4번 수산화 마그네슘 전부 다 수용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여기도 H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OH를 내놓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염기성이라서 답은 1번. 산성은 1번밖에 없겠습니다. 염산입니다. 12번. 그림은 탄소 나노튜브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보시면은 점점점으로 된 게 육각형으로 박혀있는데 이 구조를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육각형으로 배열돼서 한 층을 이룬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한 층으로 나타낸 그래핀을 이렇게 빨대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서 만들어 놓은 게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여기 나타내는 점 하나하나가 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조를 만드느냐 했더니 탄소 나노 튜브의 특징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전기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로 강도가 높습니다. 강도란 무엇이냐면 이 물체에 충격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변형되기까지 얼마나 충격이 커야 하는가 그것을 버텨내는 정도를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가 꽤 강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를 탄소 나노튜브라고 합니다. 1번 열 전도성이 없다. 아닙니다.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닙니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핀이 튜브 형태로 결합된 것이다. 맞죠. 그래핀이라고 하는 탄소가 육각형으로 배열된 한층 구조가 빨대 모양으로 입체 구조로 결합된 것입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구성 원자들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룬다 라고 했는데 정사면체가 무엇인가요? 정사면체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모아놓은 입체 구조를 말하죠. 정다면체 구조죠. 하지만 이거는 원통 구조이기 때문에 4번도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3번 12번에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그림은 DNA에서 RNA가 전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염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기억은 무엇인가요? 우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되기 전에 상보적인 염기의 결합을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DNA의 염기는 어떻게 상보적인 결합 구조를 띄고 있죠? DNA의 염기 정리를 해볼게요. DNA의 염기에는 DNA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이 있죠. RNA 염기에는 뭐가 있나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DNA와 동일하지만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DNA는 이중 가닥이라서 두 개의 염기가 상보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억을 알 수 있어요.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은 뭐랑 만난다고요? 타이민과 만난다고요. 그래서 기억은 타이민이구나.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사된 RNA 한 염기입니다. RNA가 전사될 때는 하나의 DNA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삼아서 그것과 상보적인 염기를 이루는 하나의 RNA 가닥을 만들어내는데요. 보시면은 모양이 이쪽 왼쪽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삼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DNA의 상보적인 염기 어떤 결합과 비슷하게 만드는데 아데닌 왼쪽에 아데닌이 있다면 그것의 상보적인 염기 결합으로 타이민을 저기 염기 RNA에 붙여야 되지만 타이민은 RNA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을 붙여서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DNA와 동일하게 결합시켰지만 아데닌에 결합하는 타이민을 넣고 싶지만 RNA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밖에 넣을 수가 없어서 니은은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타이민, 니은에는 유라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보기에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맞죠? DNA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DNA란 이중나선 구조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DNA는 염기쌍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단위체는 뭔가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이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로 결합한 상태이다. 여기까지 알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중노선 구조 맞고요. 유전 정보 저장하고요. 단위체가 아미노산인 건 아니죠. 아미노산이 단위체인 건 단백질의 특징입니다.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해 물질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네요. 보시면은 인지질 이중층이 보이네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과를 하고 있고 포도당 같은 것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자료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이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걸 알 수가 있네요. 산소도 많고 포도당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때 에너지에 개입 없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확산이 있고요.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같이 분자량이 작은 것들, 이제 뭐 지용성 같은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단순히 통과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촉진 확산 같은 것들은 포도당 같은 분자량이 큰 것들, 뭐 이온 이런 것들은, 비타민 같은 것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촉진되어 확산되는 것, 그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비교적으로 촉진 확산이 단순 확산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1번,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 보시면 통과했네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산소가 이동하는 현상은 확산이다. 맞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였으니까요. 2번 맞습니다. 3번, 포도당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보시면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고 있네요. 3번도 맞습니다. 4번, 포도당이 이동하는 현상은 삼투이다. 라고 했는데 삼투인가요? 아니죠. 확산 중에서도 촉진 확산입니다. 삼투는 무엇이죠? 삼투란 확산과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입니다.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와 확산 둘 다 에너지에 개입 없이 농도차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이동하는 현상은 삼투가 아니라 확산이겠네요. 4번은 아니겠습니다.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16번을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저희가 배운 것은 뭐 하나 있죠? 생체 촉매라고도 불리는 효소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효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오른쪽은 반응 정도, 그리고 Y축은 에너지로 가겠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에서 낮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물, 이것으로 분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몸속의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효소가 이 반응에 관여한다면 높은 에너지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활성화 에너지 정도의 수준, 더 적은 에너지로도 반응물을 생성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체 촉매, 효소의 성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효소를 사용한 노란색이 좀 더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효소의 특징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다음은 어느 생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생태계에서 소비자는? 하고 물어봤네요. 생태계는 뭔가요? 생태계란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 생물적 요인이 존재하는데, 생물적 요인에는 뭐가 있죠? 총 3가지가 있죠. 생산자가 있고요.
생산자를 잡아먹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분해자가 있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뭐 빛, 그리고 온도, 토양, 또 물 이런 것처럼 생물적인 요소가 아닌 것. 그리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생산자는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흡수, 뭐 광합성 같은 것을 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풀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는 스스로 에너지를 합성할 수 없어서 생산자를 잡아먹는 사람, 친구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 같은 것을 분해해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뭐 버섯 혹은 뭐 균 같은 것들이, 뭐 곰팡이 같은 것들도 분해자의 종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숲에 빛이 들고 온도가 적절하며 빛과 온도는 뭐죠? 비생물적 요인이죠. 참나무가 잘 자라면 참나무는 생산자죠. 다람쥐가 참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 아, 다람쥐가 소비자로서 생산자인 참나무를 먹고 산다. 다람쥐가 소비자가 되겠네요. 답은 4번 다람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하자면 생태계는 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을 전부 묶어서 생태계라고 하고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그림은 어느 안정된 초원 생태계의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생태 피라미드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생태 피라미드란 뭔가요? 생태 피라미드란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를 나타낸 것인데, 가장 낮은 하위 영양 단계로는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1차 소비자, 그 위로 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문제 조건에서 안정된 초원 생태계의 생태 피라미드라고 했기 때문에 상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적고요. 생물량도 적고 에너지량도 적습니다. 생물량도 적고 에너지량도 적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조건, 개체수가 가장 많은 단계는 어디인가요? 라고 말한다면 딱 봐도 부피가 가장 많은 D, 생산자 단계인 D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현상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주된 에너지원은? 하고 물어봤네요. 지구 시스템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죠? 저희가 다루기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는 가장 큰 것으로는 태양 에너지, 두 번째로는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로는 조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 에너지에서 99.98%를 넘게 차지합니다. 나머지 0.01%도 안 되는 것을 조력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그것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원을 주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기상현상, 태풍과 같은 기상현상이나 대기 대순환 같은 것들은 태양 에너지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멘틀이 용융 상태가 되어서 대류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뭐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의 에너지원을 지구 내부 에너지로 삼습니다.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 그것을 바탕으로 조수가만의 차,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데요. 밀물과 썰물의 주된 에너지원을 조력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기와 물의 순환, 대기의 순환, 다양한 날씨 변화, 기상현상 나타나니까 정답은 2번 태양 에너지 되겠네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이오 매스를 이용해서 뭐 바이오 연료라던가 바이오 연료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재생 에너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에는 속하지 않는 하나의
에너지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질 시대는? 하고 물어봤네요. 해양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공룡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공룡이 번성하였다. 공룡과 암모나이트 무엇이죠? 대표적인 중생대 표준 화석이죠. 대표적인 중생대 표준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 한번 정리할게요. 표준 화석은 특정한 지질 시대에서 발생해서 그 특정한 지질 시대에서 멸종한 생물을 나타내는 화석인데, 표준 화석을 통해서 어떠한 지층에서 표준 화석이 출토가 된다면, 발견이 된다면, 이 지층은 특정한 지층에서 퇴적이 되었구나 라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화석입니다. 대표적인 고생대 표준 화석 뭐가 있죠?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석, 그 다음에 갑주어, 방추충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에는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뭐죠? 공룡, 그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매머드 있겠습니다. 바탕으로 풀어보면은 중생대에 해당하는 표준화석 암모나이트와 공룡 알 수 있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남세균, 과거 남세균의 광합성의 흔적이었던 스트로마톨라이트 혹은 에디아카르 동물군 같은 걸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21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부터 D는 각각 지각, 멘틀, 맥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A는 지각, B는 멘틀, C는 외핵, 그리고 D는 내핵입니다. 저희 무엇도 알고 있냐면 외핵만 액체이고 나머지는 전부 고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멘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띠는 교체라서 대류가 일어난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외핵과 내핵은 대부분의 원소가 철과 니켈과 같은 금속성 원소라서 외핵이 지구의 자전함에 따라서 외핵도 같이 회전함에 따라 지구의 자기장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죠. 그것에 지구의 자기장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런 것까지도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A는 지각이다. 맞네요. B, 멘틀은 대부분 액체 상태인가요? 아니죠. 액체가 아니라 유동성을 띠는 고체 상태입니다. C, 3번, C는 지구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는 건 뭐죠? 멘틀이죠. 멘틀이 약 80%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그래서 3번 C가 아니라 B가 되겠네요. 3번 아닙니다. 4번, D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 판이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죠. D의 대류는 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4번이 D가 아니라 B겠네요. 4번도 아니라서 답은 1번. A는 지각이다.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수권의 해수는 수온의 연질 분포에 따라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이것에는 해수가 바람에 의해 잘 혼합되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수권의 층상 구조를 깊이에 따라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수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온도입니다. 수온이에요. 혼합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는 수온 약층을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심해층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를 바로 혼합층, 그 밑에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이 층을 수온 약층, 그 밑에 차가운 온도로 일정하게 수온이 유지되고 있는 층을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의 특징은 바로 수면, 이 표층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으로 인해서 혼합작용이 잘 일어나서 여기에는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수온 약층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잘 도달하지 않아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약해져서 수온이 약해지고,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그 양상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바람에 잘 혼합되는 층, 그것은 바로 뭐죠? 혼합층 되겠습니다. 2번 혼합층 되겠네요. 오존층은 뭐죠? 오존층은 수권이 아니라 기권에서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이 좀 고농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층이죠. 거기서 뭐 자외선이 많이 흡수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형은? 하고 물어봤네요.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한다. 지금 그림 보시면 뭐죠?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이동하고 있네요. 그것은 판의 경계 중에서도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어긋나며 이동한다. 판과 판이 어긋나며 이동합니다.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한다. 그리고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보존형 경계의 특징은 판과 판이 어긋나며 이동하기 때문에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판과 판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해서 지진의 깊이가 70km가 안 되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변환 단층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죠. 3번 변환 단층이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해구 같은 경우는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데 보통 해양 안에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해령 같은 경우는 해양 안에 있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의 특징입니다. 습곡산맥 같은 경우도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대표적인 걸로 뭐 안데스 산맥 혹은 뭐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게 있겠네요. 답은 3번 변환 단층입니다. 24번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생물과의 변화와 대멸종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A부터 D 중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난 시기라고 물어봤네요. 우선 자료 해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가장 이 하향점 뭐라 하죠? 가장 하향 곡선을 탄 지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봐도 C에서 가장 많이 멸종을 했죠. 이렇게 자료만 보고도 3번 찍으셔도 아주 훌륭한 풀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까지의 지질시대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가장 큰 대멸종은 고생대에서 중생대를 넘어오면서 발생한 대멸종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초대륙 판게아의 형성.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겨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간 대멸종이 가장 큰 그동안의 멸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3번을 찍으셔도 훌륭한 풀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현상은? 하고 물어봤네요. 기역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건조한 기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토지가 황폐해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무엇의 예시죠? 사막화의 예시 되겠네요. 사막화는 인위적인 요인이든 자연적인 요인이든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혹은 뭐 방목이나 벌목 같은 것에 조금 남용을 하게 되면은 과하게 지속되면은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막 지역이 더 넓게 퍼지는 현상을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죠. 니은 볼게요. 니은은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했네요.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위에 면은 북위 30도 N입니다. 아래는 남이 30도 S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적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위도의 북반구에서 저위도에 해당하는 곳에는 북동 무역풍이 붑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의 저위도에 해당하는 부근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불어요.
이 무역풍으로 인해서 여기 적도 부근이라서 여기에 있는 여기 태평양입니다. 이 태평양에 있는 표층수온은 적도이기 때문에 표층수온이 꽤 높아요. 표층수온이 높아요. 그리고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인데 평소 같았으면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는 차가운 물이 용승을 하고 이쪽에는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서 따뜻한 기운, 어떤 공기가 많이 모여서 상승기류가 형성을 하고 강수량도 많이 내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무역풍이 약화되면은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많이 넘어가지 못하고 서태평양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년도에 비해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것,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이 약해지는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평소에 비해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원래는 강수량이 서태평양에 많았지만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많아지고 따뜻한 공기가 많아지면서 강수량이 동태평양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강수량도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강수량도 줄어서 가뭄이나 산불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용승이 약해집니다. 원래 따뜻한 물이 전부 다 서태평양으로 가면서 밑에 있는 심해저의 물이 상승한 용승이 있었는데 따뜻한 물이 잘 안 가니까 용승이 또 약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엘니뇨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역풍이 약해져서 서태평양은 표층수온이 좀 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강수량도 낮아지고 평소에 비해서요. 엘니뇨 상태에서는 동태평양은 표층수온이 높아지고 강수량도 높아지고 용승도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니뇨입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적도 부근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평사시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은 바로 엘니뇨 되겠습니다. 라니냐는 평소에서 더 강화된 것, 그것을 라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서태평양은 표층수온이 좀 높지만 그것이 더 높아지고 강수량도 더 세지는 것. 평소에는 동태평양이 표층수온이 낮지만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강수량도 더 없고 용수도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을 라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평사시보다 높으니까 동태평양이 엘니뇨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막화, 니은은 엘니뇨 해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25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했고요. 많이 부족한 해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